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먼저 여기 밑에 봅시다. 어떠한 공공부분의 공공기관, 퍼블릭 에이전시도 뭐를 하면 안 되는가 하면 프라이빗 에이전시가 민간 부분이 민간 기구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공동체와 그 다음에 시장이 먼저 하고 거기서 못하는 것을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되는가 하면 퍼블릭 에이전시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노 하이어 레벨 퍼블릭 에이전시 위에 상층에 있는 정부는 상층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이 종적인 단위에서 횡적인 단위에서는 뭐예요? 국가가 하여튼 시장과 공동체가 우선 가야 된다는 거고 종적인 단위에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위 단위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그게 말하자면 상위 단위의 정부가 특히 국가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다만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보충적으로. 근데 왜 국가가 아니면 상위 기관이 밑에 기관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말라요. 여기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 할 때 우리 국민이나 우리 여기 다 인간들이 우리 개개인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이고 이 괜찮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커뮤널 라이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뭐가 하나 더 발전해 갈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이 중심을 이룰 때 이 세상이 더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개인이 공동체가 시민사회와 시장이 프라이빗 섹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여기는 공공영역이나 상위 기관이 끼어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어느 쪽이 더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이 굉장히 그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과 공동체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보다는 시장과 공동체가 앞서야 된다라는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보충성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뭘 하는가 하면 밑에 하위 정부가 할 수 있고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끼우면 안 되는가 하면 상위 정부의 국가가 끼우면 안 된다.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다인데 뒤에 부분은 지금 아주 활발하게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공식화돼서 유럽의 EU의 기본정신 메스트리 조약에 들어가 있고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것을 헌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률로서 다 보장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보충성의 원칙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 국가 권력이 더 이상 국가 권력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요 지금. 자,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왜 말하자면 노무현이라는 그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이 왜 한미 FTA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조정부터 산업에서 혁신이 곳곳에서 일어나줘야 돼요. 특히 산업구조조정이 일어나줘야 되거든. 지금 이 산업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말하자면 이 변화무쌍한 글로벌 말하자면 분업체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처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안 느낍니까? 이미 핀테크 같은 건요. 핀테크 기술이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판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우리 금융구조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 금융노조나 금융에 들어가 있는 자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 세력이 강하니까 핀테크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왜 핀테크 쪽으로 가면 금융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 버린가 하면 통신 쪽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은행 금융 부분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 금융에 있어서의 주체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여정부 때도 조선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몰랐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정책실장 할 때부터 조선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다. 왜 그런데 조선의 구조조정을 못했냐 그러면. 국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무슨 힘으로 지금 현재 자본을 이동시키고 노동을 실제로 가가지고 그 혁신이 일어나는 방법도
국가가 이렇게 혁신해라, 저렇게 혁신하라.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국가가 잘 되려면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줘야 된다고. 근데 그 지속적인 혁신을 국가가 주도할 수가 없다고. 국가가 주도하면은 국가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한번 이쪽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지금 좀 화면에서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죄송한데 국가 R&D 투자예요. 과학기술 투자라고요. 과학기술은 우리 사회의 혁신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하자면 바탕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요. 1인당 인구 1인당 R&D 비용을 국가가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이 축은 1인당 R&D 비용을 많이 쓰는 국가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한국이 어딘가 하면 이게 한국이거든. 지금 여기에. 세계에서 1인당 연구비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국민 1인당의 그 퍼캐피타 연구비가 제일 많다고. 여기에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높은 거예요. 이쪽은 뭔가 하면 연구원 수예요. R&D에 종사하는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의 숫자라고 인구 비례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말하자면 이게 미국인데 미국보다 더 많은 거예요. 미국보다 인구 비례로 더 많은 돈과 그 다음에 더 많은 말하자면 그 연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걸 누가 주도하는가 하면 지금 과학기술 행정을 하는 과학기술 관료들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연구비를 저렇게 쓰고 연구자가 저렇게 많은데 국가 R&D 투자의 성공률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R&D 투자의 성공률이 몇 %냐? 98%입니다. 98%라는 건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공할 만한 연구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이나 미국은 몇 %인가 하면 독일은요, 25%, 30% 정도입니다. 실패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느냐? 기초 연구와 그 다음에 아주 혁신적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제 1대 최부자는 뭘 했는가 하면 이 무관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걸 하는 겁니다.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 경주에 가가지고 그 강에 물줄기를 끌어다 대가지고 물이 언제든지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양법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양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거든. 혁신이죠. 농사를 지니까 직무하는 것보다 5배, 10배의 수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작인들 어떻게 됩니까? 소작을 붙이는데 소작인들도 직무했을 때보다도 몇 배의 그 소작을 말하자면 그 보상을 받아가니까 소작인들도 좋고 자기도 좋고 그 혁신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베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농토를 다 더 확보하고 더 개간하고 더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양반이 CSR을 한 거지. CSR, CSV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었어요. 과객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과객이 들르면 A급, B급, C급으로 나눠가지고 A급은 이쪽, B급은 저쪽. 그때 신분사회니까 나눠가지고 이렇게 묵어가게 했는데 소위 양반들 중요한 VIP들 A급이 있으면 꼭 최부자가 그 A급을 자기가 직접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면서 경주에 가가지고 떨어진 경주에 있으면서 최부자는 뭔가 하면 한양이나 전국 각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다는 정보를 다 게더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밥을 그냥 대접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최부자는 밥을 대접함으로써 그 국가 사회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조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그 정보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CSR, CSV 행위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은 원래가 민간 부분도 그렇게 공적인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미국 가서 참 인상 깊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을 갔는데요. 곳곳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어요. 길가에 이만한 이런 팻말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고 밑에 보면 어떨 때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기는 던캔빌 고등학교 학생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학 교수 누구, 변호사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저게 뭐지 도대체? 어댑트 하이웨이라는 게 넥스트 투 마일이라. 저게 뭐지?
그러다가 어느 지도교수하고 어디 물건을 사러 가다 내가 지도교수한테 물었어요. 저게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그 지도교수 말이 참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냐? Adopt Highway Next 2Mile이라는 것은 이 팻말이 꽂힌 데부터 2마일은 내가 청소하고 내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도로를 내가 관리해 준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변호사 누구, 교수 누구, 아니면 지금 던캠빌 고등학교 학생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어댑터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이게 다 박혀 있다고. 무슨 어떤 처치, 뭐 그다음에 어떤 동네, 뭐 어떤 패밀리, 뭐 다 박.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실제로 저 행위를 하거든요.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정부가 전부 그것을 다 관리하고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런 세상과 이 커뮤니티가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공공재를 생산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사회. 나설 수 있으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어떨 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는가 하면 내가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걸 느낄 때 나서는 거예요. 내가 피치자고 나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전부 대통령이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보고 그냥 와서 세금이나 내려가고 수시로 사람 잡아가고 이런 세상은 내가 그걸 낼 이유가 없다고. 국가가 있어야 될 영역에는 없고 이렇게. 없어도 될 영역에는 국가가 있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시장 규제를 지나치게 한국의 경제자유도 순위가 이렇게 우리가 세계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월드뱅크에서 원래 11위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의 경제자유도가 그 다음에 그나마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수출 국가란 말이에요. 교역량이 세계 7위에 달하는 국가가 이렇게 경제자유도는 35위, 41위, 33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온갖 걸 다 묶어놓고 안 풀어준다고. 자,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시장과 공동체,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국가 안에 들어가서의 종축과 행축. 이 종축과 행축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이 종축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